애정 수정 와이어본. 그 새끼를 데려갔을 때, 에, 그녀는 울고 있었다. 상상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나무 한 그루에 묶여 있는 모습을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황금빛 털을 가진 진돗개 아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쓸텀에 잠긴 눈과 깡마른 몸으로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 있는 말은 나무에 낡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왜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녀가 방해되지 않으며 쇠사슬이 허락하는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리의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에 태어난 아주 작은 비밀. 그녀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이. 아직 귀도 접혀 있고 부드러운 발을 가진 연한 황금빛 털의 깡마른 진돗개 강아지였다. 아리는 자신이 결코 받아본 적 없는 모든 사랑과 간인함을 쏟아부어 그 아이를 키웠다. 언제나 곁에 자신의 몸과 바람 사이에 그 아이를 두고 지켰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먹는 양은 더욱 줄었다. 오직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 강아지가 그녀의 전부였다. 그들은 마른 나뭇가지와 딱딱한 흙 사이,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이진한 구석에서 살아갔다. 아리는 따뜻한 집에 온기를 몰랐지만 자신의 강한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찬 몸을 의신처로 삼았다. 부드럽게 핥아주고 우연 속에서 말을 걸고 그 작은 몸이 꼼지락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세 차례 뛰었다. 왜 이토록 진실되고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공기에서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고 하늘은 낮게 드리웠으며 새들은 울지 않았다. 강아지는 어미의 품에서 몸을 웅크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리는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숲에서도 길에서도 아니었다. 똑바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키 큰 남자가 더러운 장화를 신고 푸성이 청바지 차림에 손에는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리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몸으로 강아지를 가려 숨겼다. 아, 평소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이 이제는 공포와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아리는 쇠사슬을 격렬하게 당기고 땅바닥을 기며 강아지를 가슴 아래로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손을 뻗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냉혹함으로 강아지를 곁에서 들어올렸다. 마치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아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렇다. 그녀는 온몸으로 모든 사랑으로 모든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아리는 몸부림치고 지형튀고 쇠사슬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면서 눈으로 울고 영혼으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남자가 한 손에 강아지를 다른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등을 돌려 떠나는 것을. 그 발걸음은 확고했고 똑바로 강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리는 믿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단 하나뿐인 내 새끼가 내가 숨 쉬는 유일한 이유가 끌려가는 것을 그저 보며 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축축한 흙 위의 발소리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리의 영혼 일부가 찢겨나가는 듯했다. 쇠사슬을 물어끊고 비명으로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지만 앙철 사슬을 끊을 만큼 날카로운 이빨도 힘도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사랑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그녀의 가슴에서 뜯겨 나가고 있었다.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마치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자신있게 똑바로 걸어갔다. 아리는 절망하며 팔로 땅을 긁었다. 발톱은 피로 물들었고 입가는 눈물로 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가 맞다 오르기 시작했고 세상은 잠들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 최악의 악몽 속에서 깨어 있었다. 근처에서 강이 속삭이고 있었다. 강원도에 내린 차는 아주 큰 강은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나는 시기에는 무엇이든 삼켜버리곤 했다. 깊고 차갑고 그리고 종종 나뭇가지나 잎사귀, 때로는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 예를 들면 강아지 같은 것들을 휩쓸어갔다. 아리는 그것을 가까이서 본 적은 없고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흑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강기슭에 도착했다. 강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 작은 발은 아직 곰지락거리고 있었다. 그 눈에는 어리둥절함이 비쳤다. 아직 울지는 않았다. 남자는 봉지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그저 바람과 나무와 정적만 있을 뿐. 그리고 그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강아지를 봉지 안에 넣었다. 마치 낡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멀리서 아리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땅에 발톱을 박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진돗개 어미가 모든 것을 이루려는 순간의 절규였다. 마음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눈물 흘릴 만한 소리였다. 하지만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우주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처럼 물보라 소리, 무언가 물에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첨벙, 그리고 정적. 아리는 무너져 내렸다.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왜 그들이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자신이 왜 쇠사슬에 묶여 내 새끼가 감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하지만 그때 그리워 아래서 무언가 변했다. 닌네의 일샘광처럼 불처럼 불꽃처럼 그녀는 일어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할 틈도 없이 자신의 종이 가진 모든 힘과 결의로 쇠사슬을 당겼다. 철컹 녹슨 쇠사슬의 고리 하나가 빠져나갔다. 아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달렸다. 아픔도 공포도 상관없었다.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흑푸성이 발로 눈물과 흙을 뒤섞으며 달리는 그녀를 단 하나의 생각이 힘을 실어주었다. 아직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리는 지금껏 달려본 적 없는 속도로 달렸다. 광말은 몸은 덤불을 뛰어넘는 듯했다. 나뭇가지가 황금빛 털을 핥히고 돌멩이가 발을 베었지만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절기였고 도약 하나하나가 통곡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너무 늦지 않기를.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내린 차는 그곳에 있었다. 조용하고 소리 없으며 외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은 찬찬히 흘렀고 마치 비밀을 감추고 무언가를 휩쓸어보내 있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아리는 갑자기 멈춰섰다. 얼은 지늘게 깊이 잠겼다. 그녀의 눈은 크게 떼어 절망적으로 물속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다. 봉지도 검은 물체도 없다. 그저 물이 있을 뿐. 더럽고 차갑고 암울한 물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앞발이 감기슬게 닿았다. 흙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그곳에 혼자 어밀사 아이도 없이 아무도 곁에 없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수면을 찢을 듯이 응시했다. 흔적을, 소리를, 움직임을 찾았지만 검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코 대답한 이 없었다. 아리는 웅크리고 입가를 땅에 대고 길고 낮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신음 소리를 냈다. 그것은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깊은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강아지가 아니라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팀원이자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도 사과도 없이 빼앗긴 것이다.
몇 분이 지났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힘이 있어서도 그 아이를 찾을 희망이 있어서도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지슬을 몇 걸음 옮겨 손을 물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잡고 발로 진흙을 파헤치며 할 수 있는 한 몸을 뻗었다. 마치 눈이 보이는 범위보다 더 멀리 몸이 가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둥실둥실 비닐조각 하나가 그녀의 눈앞을 떠다녔다. 그 비닐이 검은색이었기에 그녀의 심장은 멎었다. 그 봉지와 같은 색이었다. 아리는 땅에 쓰러졌다. 가슴이 북처럼 세차게 뛰었다.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침을 가르고 새들을 침묵시키고 정적을 찢어버리는 듯한 울음소리. 안원의 깊은 곳에서 어미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터져나온 울음소리였다. 만약 누군가 수킬로미터 밖에서 그것을 들었다면 울지 않고는 대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녀와 방과 강아지의 기억만 있었다. 아리는 그곳에 부동자세로 소면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눈을 가진 그림자처럼 일상의 끝에 달라붙은 고통의 조각처럼 해는 조금 더 높이 떴지만 그 빛은 따스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저 그 광경을 비출 뿐이었다. 다음이 산산조각 난 어미의 모습을 바람이 그녀의 찝찝한 황금빛털을 희롱했고 진흙이 발을 덮고 있었다. 물이 부드럽게 돌을 쳤고 그녀는 그저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 자갈 위를 자전거가 띠 소리를 낼 때까지 그 길은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항상 지나다니는 12살 소년 빈준이었다. 그날 아침도 다른 아침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방이 꺾이는 모퉁이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광경에 그는 숨을 삼켰다. 한 마리의 외로운 진돗개가 학푸성이가 된 채 거기서 쇠사슬을 끌며 마치 자신의 목숨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강을 응시하고 있었다. 빈주는 동물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모습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자전거에서 내렸다. 천천히 다가가 괜찮아? 하고 마치 그녀가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속삭였다. 그 순간에 아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 그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찬 두 개의 새까만 호수였다. 그녀는 스치도 으르렁거리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인주는 가슴 속에 무언가 숨 막히는 듯한 말로 할 수 없는 질문을 느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짧은 메시지를 썼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개가 힘들어해요. 누가 좀 와주세요. 인제곤 수로키를 했어요. 그는 그것을 동네 단체 채팅방에 보냈다. 평소에는 모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 그런 채팅방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반 후 이후 2명이 도착했다. 그 뒤를 이어 읍내 카센터의 젊은이가 그리고 도시락을 파는 아주머니가 왔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이 강 주변에 모여 아리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주머니 한 분이 허리를 숙였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다. 민준이 아는 것을 설명하자. 다른 아주머니가 쇠사슬을 가리켰다. 에잇, 자국이 있네. 꽉 묶여 있었나 봐. 그리고 이건 피야. 그들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존중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폈다. 다리는 움직이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숨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저 물속의 봉지에 하센터 젊은이가 물살을 보며 말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나뭇가지 사이에 검고 큰 봉지에 그림자가 떠 있었다. 침묵이 더욱 짙어졌다. 설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구도 먼저 입에 담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웃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다. 동물보호단체인가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긴급합니다. 모르진 암캐가 있어요. 네, 누가 얘한테 끔찍한 짓을 하고 뭔가를 강에 던진 것 같아요. 네, 위치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인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쭈그려 앉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아, 도와주러 올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히히, 아리는 아주 조금 정말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야무는 상처 입었으며 마음은 실 한 올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절망한 어미만이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엔진 소리, 낮은 으르렁거림, 봉기를 뒤흔드는 진동이 들려왔다. 하얀 봉구체가 모퉁이를 뚫어왔다. 문에는 선으로 쓴 신발이 있었다. 희망의 집 동물구조대. 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젊은 여성,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따은 머리를 한 유나,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낡은 붓질을 신은 나이든 남성. 김삼철 씨, 용기와 경험, 모든 것을 겪어봤지만 고통에 익숙해지는 법은 결코 없는 자원봉사자였다. 어디 있습니까? 유나가 지체 없이 물었다.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모두가 귀를 열자 와리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이 살짝 몸을 일으켰다. 젊은 여성은 천천히 동물로서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한 존재로서 말을 걸었다. 안녕, 아저씨, 우리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아리는 뒷걸음질 치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만으로 유나는 울기 시작했다. 어느 단늘 씨는 단도직입적이었다. 무슨 일이었는지 아는 사람? 빈준이 이야기하고 이웃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쇠사슬, 남자, 봉지, 깡, 그리고 침묵. 김상철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그 봉지는 아직 저기 있나? 그는 감기 쓸고로 다가가 봉고차에서 긴 갈고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겼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봉지는 물을 뚝뚝 흘렸고 가벼웠으며 이에 선이 찢어져 있었다. 그가 그것을 열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약간의 진흙과 마른 핏자국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리는 낮게 신음했다. 마치 그 발견이 다시 그녀의 상처를 헤집는 듯했다. 유나는 다가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리를 힘껏 뒤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이쁜 아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넌 이제 두 번 다시 혼자가 아닐 거야. 그리고 아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안도였다. 김상철 씨가 소리쳤다. 내려갑시다. 헬스 증세가 있고 발 좀 봐요. 그녀의 발바닥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고 알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목줄 자국, 회색의 깊은 상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유를 기다려온 것의 증거였다. 그들은 그녀를 보온 담요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봉고차 짐칼에 태웠다. 유나는 계속 그녀를 안고 있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신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느린 호흡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아직 희망은 아니었지만 휴식, 작은 한숨이었다. 너무나 많은 고통 끝에 봉고차는 녹색물 앞에서 멈췄다. 페인트가 벗겨져 가는 희망의 집.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니까요. 라고 쓰인 기울어진 간판이 있었다. 그곳은 소박하고 호화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곳이 있었다. 도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심나가 먼저 내리고 아리를 아기처럼 안아들었다. 김상철 씨는 수많은 수라장을 해치운 사람의 확고한 발걸음으로 앞장섰다. 문 열어줘야. 응급 상황이야. 그가 외쳤다.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려왔고
한 명은 작은 담요를, 다른 한 명은 아리의 상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깡마르고 마른 진흙투성이었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길조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의료구역의 따뜻한 쿠션 위에 눕혔다. 그곳에서 어둑한 불빛과 소독약 냄새 속에서 보살핌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말을 걸었다. 아가씨, 이제 괜찮아. 최악은 지났어. 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돈은 뜨고 있었지만 그곳이 없는 듯했다. 마치 영혼을 감기스게 남겨두고 온 것처럼. 그들은 그녀의 발을 닦고 인가를 넣고 악간의 닭고리 수프를 주었다. 아무것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에는 무슨 이름으로 잡을까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리요. 아리따우니까요. 몇 시간이 지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목을 쓰다듬고 다정한 말을 걸었지만 어레는 온몸에 그 슬픔을 두르고 있었다. 내가 질 무렵 빈준이 나타났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왔고 낡은 담요와 강아지, 간식을 들고 있었다. 이거 얘 주려고요. 그가 속삭였다. 이윤아는 그를 들여보냈다. 소녀는 천천히 쿠션 옆에 앉았다. 아리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처음으로 아주 살짝 고리를 흔들었다. 정말 부드럽게.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일이 일어난 일에 처음으로 아리는 놀랍게지도 않고 왜 사슬도 없이 수위도 없이 공포도 없이 잠들었다. 그저 담요에 쌓인 몸과 조금은 상처가 아문 여운과 함께 나날은 천천히 흘렀고 시계는 평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리는 조용한 채였다. 스은 먹는 야는 작았고 얼음거리는 어색했으며 몇 시간이고 잠을 잤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호전이 텅 비어 있었다. 매일 아침 유나가 다정한 목소리로 들어왔다. 좋은 아침. 네, 작은 아가씨. 그녀는 삶은 닭고기나 숲을 가져와 귀를 쓰다듬었다. 때때로 아리는 그녀의 손을 핥았다. 때때로 그저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다. 희망과 고통과 어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기대를 담아 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아리는 잠을 자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녀는 울었다. 잃어버린 것을 꿈꾸고 그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잠에서 깬 것처럼 낮은 신음 소리를 냈다. 윤호는 새벽까지 그녀 곁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버텀에 기대어주는 것. 민주는 매일같이 찾아왔다. 그는 당근이나 간식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jak을 라디오까지 가져왔다. 음악이 도움이 된대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아리는 그의 옆에 누웠다. 그녀는 그의 발에 입가를 기댔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그저 깊게 숨을 쉬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이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미안한 오후. 네 김상철 씨가 방을 지나갔다. 헤이, 우리 아가씨는 좀 어때?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겉은 나아지고 있지만 속은 아직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김상철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 그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해답이에요.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상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해요. 이 순간 유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날 하늘은 비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황수를 자아내는 듯한 회색이었다. 유나는 담요에 몸을 말고 깊이 잠든 아리를 보았다. 그녀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며칠이고 자문했지만 의사는 분명했다. 돌아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뭔가에서 듣고 있던 김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네, 여기서는 치유되지 않아요. 적어도 완전히는요. 그 아이는 그 장을 끝내야 해요. 그들은 일찌감치 봉고차를 준비했다. 인준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는 그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보온 재킷을 입히고 물, 음식, 네가 올 때를 대비한 시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챙겼다. 어린은 차에 타는 곳을 싫어하지 않았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이끌리는 대로 몸을 맡겼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곳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길 위에서 민주는 작은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었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위해 가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피로해서가 아니라 체념에서 나온 숨이었다. 마치 그녀가 이해한 것처럼. 응? 그들은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같은 자갈길, 같은 강물 소리. 아리는 천천히 내렸다. 뛰지도 들지도 않고 그저 걸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한때 묶여있던 나무 옆으로 다가가 나무줄기의 냄새를 맡고 멈춰서서 그리고 강 쪽을 돌아보았다. 돌은 잔잔하게 흘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아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귀슬구로 나아갔다. 유나는 멀리서 따라갔다. 웬절은 길 위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리는 입가를 땅에 가까이 대고 진흙 냄새를 맡고 발로 긁고 물살을 응시하고 그리고 울부짖었다. 이 울음소리는 강하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전혀 달랐다. 그것은 작별의 울음소리, 놓아주기 위한, 모든 것을 물살에 맡기기 위한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편안하게 평온하게 앉았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잘했어. 아리, 넌 모든 걸 바쳤어.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야. 알겠지? 아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마침내 텅 비어있지 않았다. 본고자로 돌아오는 길, 아리는 민준에게 기댔다. 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은 왜?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널 돌봐줄게. 감기슬기에서 돌아온 이후 아리 안에서 뭔가 변했다. 그것은 기적도 급격한 변화가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루 종일 문을 바라보거나 동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거나 몇 시간이고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구석구석 냄새를 맡고 유나나 김상철 씨가 오면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아리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거대한 변화였다. 린주는 방과 후에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아리에게 친구들과의 일을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심지어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제 그냥 아리가 아니네. 넌 용감한 아리야. 그 말을 듣고 아리는 소년의 손을 핥았다. 어느 날 아침 유나가 보호소에 왔을 때 입구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이름이 손글씨로 쓰인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구겨진 종이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가슴에 아리와 똑같은 작은 반점이 있는 계란 황금빛 털을 가진 작은 진돗개 강아지 사진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틀 전 수로 근처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의 강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곳으로 데려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새로운 동물을 항상 두는 격리구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작고 맑고 커다란 동그란 눈과 아리와 똑 닮은 인매를 가진 강아지가. 아리! 그녀가 외쳤다. 이리 와. 마바씨. 아리는 마당에서 나타나. 조용히 걸어왔지만 울타리에 가까워지자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으아! 그녀의 눈은 강아지에게 고정되었다. 강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몇 초 동안 세상이 멈췄다. 짖는 소리도 썸도 없이 그저 인식이 있었다. 아리는 천천히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울타리에 몇 센티미터 다가와 그렇다 해. 동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낮은 소리로 울었다. 아리는 머리로 울타리를 밀었다. 강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응답했고, 그리고 그들이 맞닿았을 때 서로의 냄새를 맡고 부둥켜 안고 왜 제외했다. 예나는 무릎을 꿇고 입을 맞았다. 믿을 수 없어. 아이, 저 아이의 새끼야. 마침 도착한 민주는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다가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리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재회 후 어서 전체가 시간을 멈춘 듯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을 멈췄고 김상철 씨는 모자를 벗었다. 유나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인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리와 그녀의 강아지를 같이 기적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기적이었을 것이다. 아리는 강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아지의 온몸을 핥았다. 그 배, 발의 냄새를 맡으며 마치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엉어주는 그녀에게 기대었다. 떨고 있었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네, 그것은 감정, 안도, 그리고 집이었다. 인주는 허리를 숙여 물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은하는 붉어진 눈으로 미소 지었다. 네가 찾아준 거나 다름없어. 네가 정해. 인주는 몇 초간 생각하다 말했다. 아니라고 부를래요. 아리는 그 이름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고 아니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후 몇 시간은 다정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앙이는 어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잠들었다. 아리는 앞발로 그를 감싸 안았고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먹고 같은 작은 침대에서 잤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아리는 조용히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짧게 짖었다. 에이, 그리고 보호소에 있는 모두가 정말 모두가 울었다. 그날 밤 은하는 김상철 씨를 불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애들이 잠든 가운데 앉았다. 보세요. 아리는 괜찮아요. 대하는 때보다도요. 하지만 저희가 얘들을 여기에 계속 둘 수는 없어요. 김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지낼 집을 찾아야겠군. 네, 함께요.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들을 단지 괴로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줄 사람, 다시 태어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허호선은 입양 공고를 준비했다. 민준이 아리와 강희가 껴안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그것을 SNS에 간단한 한 문장과 함께 올렸다. 그에게 빼앗겼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다시 미소 짓습니다. 아리와 강희가 함께 영원한 가족을 찾습니다. 사진은 금요일 오후에 올라갔다. 아리가 강희를 끌어안고 둘이서 파란 담요 위에서 몸을 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강력했다. 그에게 빼앗겼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다시 미소 짓습니다. 아리와 강희가 함께 영원한 가족을 찾습니다. 게시물은 공유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웃들로부터 다음에는 동물보호단체의 페이지로 그리고 전국의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그것은 입소문을 탔고 댓글이 멈추지 않았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 하는 일. 텀뻔 울었어요. 집을 찾기를. 제발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제안했다. 일부 자료, 담요, 보호소 후원금까지도. 하지만 진짜 가족을 찾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데이트를 치렀다. 아리와 강희는 꼭 붙어 행복하고 마음은 평온했지만 아직 정착할 곳은 없었다. 월요일 아침까지 보호소 전화가 울렸다. 유나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로 받았다. 희망의 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와 강희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상의 것이었고
결 위에 찬 또렷한 목소리였다. 어성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아이들 이야기를 읽으셨군요. 인터넷에서 보고 아이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한두 번이 아니라 주말 내내 그 눈빛을 생각했어요. 유나는 침을 삼켰다. 강아지 키워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네, 구조한 아이들이 셋 있어요. 다들 늙었지만요. 발전을 살아가는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아리가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성의 이름은 박순자 씨였다. 그녀는 마을 외곽 나무와 정적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62살로 다정한 목소리와 많은 사람들보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 제가 그 아이들의 식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의 식구가 되고 싶어서요. 유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전화를 끊었다. 상처라듯이 찾은 것 같아요. 화요일 아침 낡은 파란색 경트럭 한 대가 보호소에 도착했다. 작고 나이 든 할머니로 하얀 따은 머리를 하고 자수가 노인실을 두르고 있었으며 은우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시죠? 유나가 물었다. 그래요. 아저씨,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도 그곳에 있었고 광희를 안고 있었다. 아리는 마당에서 경계하며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광희는 무언가를 아는 듯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순자 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아들고 옛 친구처럼 말을 걸었다. 안녕, 나가. 할미가 왔어. 할미가 돌봐줘도 되겠니? 강희는 그녀의 뺨을 핥았고 그리고 아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짖지도 덜지도 않고 그저 그녀의 냄새를 맡고 머리를 숙였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목을 쓰다듬었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엄마, 약속할게. 그들은 1시간 이상 이야기했다. 순자 할머니는 다른 개들의 사진, 농장, 그들이 레몬 나무 아래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마당 사진을 보여주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넘치는 사랑과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뛸 수 있는 공간이 있단다. 김상철 씨는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나는 아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네 역할을 다 했어. 아가씨, 살아남고 누일까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살아갈 시간이야. 아리는 그녀의 손에 입가를 기댔다. 앙이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등에 올라탔다. 순자 할머니는 트럭 뒷문을 열고 담요를 깔고 장난감이 든 작은 바구니 그리고 처음에는 외롭지 않도록 자신의 냄새가 배인 낡은 셔츠까지 놓았다. 닥차가 떠날 때 민주는 속삭였다. 아리, 당유, 잘 지내. 아리는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아리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듯 작게 짖었다. 유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떠나네? 그게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이야. 농장으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평온했다. 강희는 순자 할머니의 무릎에서 몸을 말고 잠들었고 아리는 깨어있는 채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마치 드디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듯이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았다. 여기서는 괜찮을 거야.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순자 할머니는 때때로 그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나를 구해주기도 했으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질이 시작하고 있었다. 농장은 소박했지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나무 덩굴이 있었고 나무 울타리가 바람에 삐걱였으며 약들이 마치 이 땅에 주인인 것처럼 걸어다니고 있었다. 아리는 천천히 내리고 불외한 동기의 냄새를 맡았다. 강희는 달려나가 양들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고 사려포대 위로 뛰어오르더니 마지막에는 마른 잎사귀 사이에서 뒹굴었다.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강희야, 이렇게 더러워지지 마. 다가 어리는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닭고기 밥과 따뜻한 국을 그들을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단마루에 2개의 그릇과 구석에 담요를 놓았다.
아리는 조용히 먹었다. 한이는 진수성찬처럼 개걸스럽게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몸을 말고 따뜻하게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며 잠들었다. 처음으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아리는 이미 모든 것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그곳에 있는 늙은 길고양이와 잠시 놀았다. 우리꽃이 뜬 양동이의 콜을 받기까지 했다. 순자 할머니는 흔들의자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넌 참 아름답구나. 이제 슬프지 않지? 아가씨, 다날이 지났다. 항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귀는 쫑긋섰고 볼은 진돗개처럼 날렵했으며 대는 통통했고 등을 대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아리는 더 자신감 있고 더 강하고 더 자신도 얻었다. 그리고 매일 밤 순자 할머니는 마치 그들이 손주인 것처럼 말을 걸었다. 이제 뛸 만큼 뛰었니? 아니면 땅끝까지 땅을 팔 셈이니? 셋은 시간도 외로움도 상처도 깨뜨릴 수 없는 완벽한 일상을 만들어 갔다. 그것은 평범한 오후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방이는 나비를 쫓았고 어리는 감나무 그늘에서 잠들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등나무 의자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낡은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이 순간을 깨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밝고 시끄러운 귀에 익은 엔진 소리. 아리는 번쩍 눈을 떴다. 얼승 철처럼 일어섰다. 길 위에 흙먼지가 누군가 오고 있음을 알렸다. 순자 할머니는 일어섰다. 이 시간엔 누구지? 트럭은 대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낡은 차. 한때 아리를 묶어두고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던 남자의 것이었다. 그는 내려왔다. 전보다 야위고 동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나나 틀림없이 그였다. 그리고 그가 차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솟았다. 몸은 긴장했고 발은 단단히 땅을 디뎠으며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근처에 있던 강희는 그녀 뒤로 숨었다. 순자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아는 사람이니? 아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짖거나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남자는 손을 들었다. 아무 짓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개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의연함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그걸 묻는 거야. 당신이 한 짓이 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사진,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무언가가 여기에. 그는 가슴을 만졌다. 그 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엉들은 분노로 그를 노려보았다. 너무 늦었어. 아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움직였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희가 그녀 뒤에서 나와 남자를 보고 그녀 옆에 앉았다. 마치 우린 이제 당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엄마 같고 여기서 행복 키우라고 말하는 듯했다. 남자는 침을 삼켰다. 그저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리는 등을 돌렸다. 그녀는 항상 잠을 자던 나무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누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음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른다. 순자 할머니는 아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끝났어. 버릇이. 그는 더 이상 널 해칠 수 없어. 두 번 다시는. 아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공포에서가 아니라 일반이서 그 예기치 못한 만남 이후 홍기준의 무언가 변했다. 마치 농장이 더 편안하게 숨쉬는 것처럼 아치아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고통에 묶어두었던 씨를 끊어낸 것처럼 이어지는 나날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강희는 물을 마실 때조차 이제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자고 함께 놀고 두 개의 그릇이 있음에도
같은 그릇에서 먹었다. 아리는 더 이상 놀라 깨어나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는 현재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렸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 새로운 몸짓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네가 가벼워졌구나. 말했을. 그녀가 아리의 풍성한 황금빛 털을 빗질하며 말했다. 마치 네 것이 아닌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처럼. 아리는 등을 대고 누워 그녀의 쌀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다니는 꽃 사이를 뛰어다니고 벌레를 쫓고 영원한 놀이처럼 바람에 짖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윈준이 찾아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니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이고래. 손을 심지어 귀까지 핥았다. 아리는 입가로 부드럽게 만져 인사했다. 민지는 허리를 숙여두를 켜안았다.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순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소년을 바라보았다. 당신 먹고 가련? 뭐 있어요? 잔치국수랑 뜨끈한 계란말이 그리고 보리차란다.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했다. 민주는 아리에게 보호소에서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떤 암캐가 새끼를 낳았고, 김상철 씨가 새 모자를 썼으며 유나가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는 고양이를 구했다는 이야기. 아리는 주에 깊게 들었다. 간이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소년의 웃음소리와 들판의 향기와 영혼이 있는 곳말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속에서 이야기는 매듭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순자 할머니는 해먹을 마당에 내놓았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웠고 아리가 그 옆에 누웠다. 황일은 그녀의 발치에 몸을 말았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를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결국엔 너희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과몰한 하늘 아래 치유된 마음과 완전한 가족과 함께 아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공포 없이 눈을 감았다. 몇 달이 지났다. 강희는 건강하게 자라. 귀는 쫑긋 sap고 가슴은 넓었으며 그야말로 진돗개 어미를 쏙 배닮았다. 그는 선인장 사이를 달리고 진흙에서 뒹굴고 등을 대고 자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황사마리 곁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아이의 할머니가 되어 들박어 아르고 같이 살아는 것처럼 말을 걸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이해했다. 아리는 스스로 해먹에 올랐다. 간이가 뒤따라 뛰어올랐고 순자 할머니가 그들에게 체크무늬 담요를 덮어주었다. 배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오늘로 딱히 연째구나. 녀가 속삭였다. 네가 내 인생에 와준지 말이야. 아리, 그리고 너도. 아니요. 아리는 고개를 들어 현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너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항상 머리맡 탁자에 두는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다. 아리가 어떻게 왔는지 얽고 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는 겁에 질렸고 하나는 길을 잃었다. 오늘 그들은 이 농장을 왕처럼 거닌다. 그들은 사랑의 말이 필요 없고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날은 공책을 닫고 불을 끄고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니와 아리가 하늘 아래서 부둥켜 안고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며 잠들어 있었다. 평화롭게 순자 할머니는 그들 옆에 앉았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은 그들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찾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아리는 두 번 다시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진돗개도 상심한 어미도 새끼를 빼앗기고 우는 슬픈 영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강인한 아리였고 살아남고 싸우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안 존재였다. 그리고 어느 날 멀리 끌려갔던 강아지 강인은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돌아왔던 것이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나요? 우셨나요? 당신의 반려견, 예전에 키웠던 반려견, 혹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반려견들을 생각하셨나요?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의 상처 주지 마시고 동물의 사랑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희망을 믿을 이유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는 여기서 마음을 열고 수많은 멍멍소리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